안녕하세요. 아이를 바꾸는 시간의 닥터 김재훈입니다. 실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사회성 결핍이란 것이 핵심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는 뇌의 기능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설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뇌의 기능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근육 톤이 저하되고 근육 톤이 저하됨으로써 근육이 수축하고 늘어나는 변화의 정보를 충분하게 뇌로 전달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뇌에서는 나의 몸 부위를 나의 몸, 팔, 다리, 목 위치와 미세한 움직임을 잘 정확하게 인지할 수 없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시각적으로 상대방의 자세와 움직임을 봤을 때 뇌에서 그 움직임과 자세를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개를 숙이던 들던 이런 동작들이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사회성뿐만이 아니라 결국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몸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운동이란 것은 몸의 위치와 그 변화를 순간순간 뇌에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반응하는 것인데, 당연히 근육에서 뇌로 전달되는 피드백이 정확하지 못한다면 움직임도 그만큼 허술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래서 운동을 잘하는 아이들 중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들은 없습니다. 축구나 농구 잘하는 아이들 보세요. 팀워크, 스포츠 이런 것들이 결국 뭐죠? 뇌에서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예측하고, 이것이 눈치를 보면서 상대방과 팀 멤버의 의도를 읽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쓴말이긴 하지만 이 강의를 아이 때문에 시청하시는 부모님이라면 분명히 그 아이가 운동을 잘하는 아이는 아닐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이의 뇌 기능이 저하되어서 사회성 결핍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좀 이해하셨다면, 다음 질문은 뇌 기능을 저하시키는 요인들이 무엇이냐이겠죠. 이 관점을 가진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이가 사회성 부족한 이유가 뇌와는 상관이 없고 또 다른 환경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예를 들어 주변에 또래 아이들이 없다거나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어야 해서 외동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선생님이 좀 초짜여서 아이 코드를 잘 못 맞춰주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아이들이 사회성이 결핍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치료 방향을 그쪽으로 잡으실 것 아니에요. 네, 반면 뇌의 기능이 저하됐다고 이해를 하신다면 그때는 치료 방향이 이 뇌로 포커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는 뇌에 좋은 것이 뭐고 나쁜 것이 뭔지를 알아가야 되는 이제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실게요. 뇌에 좋은 게 무엇이고 뇌에 나쁜 게 뭐가 있을까요? 안타까운 게 한국에서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데 뇌 건강에 대해서는 그냥 기본적인 정보부터 배우지 못하게 되고, 또 대부분의 의사들도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강의에서 뇌에 해로운 모든 요인들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뇌 기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인들, 또 가장 흔한 요인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가 태어나기 전 프리버스에서는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네, 부모의 건강 상태, 당연히 아이의 뇌 발달과 기능에 영향을 미치겠죠. 첫째는 이제 부모의 나이입니다. 부모의 나이와 자폐증과의 연관성을 조사한 27개의 연구 결과를 통합적으로 리뷰한 논문을 보면은요, Advanced parental age was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isk of autism. 부모의 고령화는 자녀의 자폐증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뿐 아니라 부모의 나이와 자폐 증상의 강도를 조사한 연구를 보면은요, paternal age was found to be significant predictor of autism severity. 아빠의 나이가 많을수록 아이의 자폐 증상이 더 심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엔티에이징 분야에서 이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식단과 환경에서 노출되는 발암물질과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 유전자가 불안해지고 바뀌는데요. 이게 유전자에 변이가 생기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 유전자의 코드가 유전자의 정보가 읽힐 수 있고 또는 읽히지 못하게 조절하는
그 유전자 위에 에피지놈이라는 게 있는데 그 스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폐암이 어릴 때는 안 걸리고 나이가 50에서 60대 돼서 걸리는 이유도 이 나이가 들면서 이 에피지놈이 바뀌면서 우리의 폐 기관지를 보호하는 항산화 시스템을 더 이상 켜지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에피지놈이라는 것이 유전자처럼 자식들한테 물려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유전자도 아이한테 물려주게 되지만 내가 담배 피고 술 마시고 햇빛을 덜 받고 편식을 하고 비만이고 서울 같은 그런 대기오염이 좀 안 좋은 지역에서 살면서 내 몸이 산화 스트레스와 각 그런 오염 물질에 노출되는 이런 타격에 대한 것들이 이 유전자를 표현하는 스위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에피지놈을 고스란히 아이한테 물려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엔티에이징의 과학의 선두주자라고 불리는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담배를 끊었어도 담배를 피웠던 흔적은 유전자의 에피지놈에 남아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상담을 할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버님의 나이가 40대고 어머님의 나이가 한 30대 중반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두 번째 요인 제왕절개. 제왕절개와 자폐증과의 연관성은 명확합니다. 이 2천만 명, 굉장히 많은 숫자죠. 2천만 명의 출생을 조사한 연구에서 제왕절개가 자폐증과 ADHD와 연관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다른 연구에서는 제왕절개 출산이 아동의 감각지각, 감각통합 능력, 정신발달, 그리고 아기와 엄마의 관계에 있어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결론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왜 제왕절개가 아이의 뇌 발달과 기능에 영향을 미치냐? 자연분만은 엄마한테서 더 다양한 미생물균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모의 미생물은 신생아들에게 면역력을 높이고 준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더 다양한 미생물을 제공하고 자연분만은 이상적인 출산 경로이고 제왕절개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만 실행해야 한다. 자, 그럼 다음 요인을 보실게요. 엄마의 자가면역 질환. 연구에서는 산모 자가면역 질환이나 산모 갑상선 질환이 자폐증과 총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자가면역이라는 것이 이제 나를 보호해줘야 하는 면역 세포들이 나의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런 자가면역 질환이 있다면은 당연히 그 엄마의 몸에서는 염증 수치가 높을 것이고 그 뱃속에서 발달하는 아이의 뇌에도 그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상담할 때 엄마의 건강 상태도 유심히 지켜봅니다. 엄마가 비만인지, 장 트러블이 있는지, 예민하고 짜증을 쉽게 내는 건지, 과거에 아토피나 자가면역 질환이 있었는지.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확률적으로 염증이 높았을 때 나타나는 사인들이거든요. 다음 요인은 비타민 D 결핍입니다. 비타민 D에 대해서 제가 채널에도 영상을 좀 올렸는데 비타민 D를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이것 보세요. 산모나 신생아의 비타민 D가 감소한 아이들은 오티즘 스펙트럼 디소더, 자폐증이 발생 가능성이 54% 높았다고 합니다. 54%. 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이 비타민 D라는 게요, 영양제로 섭취하는 것과 햇빛을 받는 것과는 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섭취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햇빛을 받으셔야 돼요. 이제 햇빛을 통해서는 우리가 코큐텐과 세포 내의 멜라토닌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것이 세포를 보호하는 이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은 햇빛을 받아야 하는데 이 임신하신 여성분들의 과거를 살펴보면은 여성분들이 지하철로 출근하시고 빌딩 안에서 일하고 또 지하철로 퇴근하고 그리고 실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무슨 뱀파이어는 아니지만 이제 햇빛을 두려워하는 성향이 있어요. 피부 노화며 주름을 생긴다는 그런 걱정 때문에 최대한 햇빛을 피하려 하시잖아요. 근데 이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과하게 햇빛이 노출되는 것은 암을 유발할 수 있지만 적절하게 노출되는 것은 암을 예방합니다.
이제 이것을 영어로는 호르메시스라는 개념인데요. 짧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몸이 강해진다는 거죠. 자, 다음 요인은 대기오염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은 어디신가요? 고속도로 근처 아니면 공기가 맑은 시골에 거주하시나요?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어디에 거주했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상담하게 된 한 분은 아이가 자폐인데 여성분도 젊고 건강하고 자연분만에 또 식단도 좋으시고 운동도 하시고 그러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임신 도중에 남편이 중국으로 출장을 가게 돼서 따라가서 중국에서 살다가 아이를 낳게 되신 거예요. 한 예이긴 하지만 이 연구에 의하면 대기 오염은 자폐증과 뇌 발달 그리고 치매와 같은 같은 질환에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다음 요인은 글리포세이트입니다. 제가 글리포세이트에 대해서 한 2017년서부터 강의도 다니고 또 유튜브에도 영상을 올리긴 했는데요.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보시길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글리포세이트는 제초제입니다. 네. 그래서 옥수수, 밀가루, 콩, 설탕 이런 데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식품에도 들어있고 또 당연히 가공식품에는 더 많이 들어있겠죠. 근데 실은 임신하신 여성분들이 당연히 불량식품, 가공식품 이런 거는 적게 드신다거나 안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글리포세이트의 핵심은 실은 이게 아니에요. 불량식품이 아니고 바로 고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 돼지, 닭을 키울 때 이 수입된 GMO 옥수수, 대두를 사료로 먹이기 때문에 우리가 글리포세이트를 가장 많이 섭취하게 되는 회로는 실은 고기입니다. 육류 섭취.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과 이제 상담을 해보면은요, 고기를 꼭 더 먹어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실은 인간은 초식 동물이어서 고기를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채소에도 이제 모든 단백질 형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고요. 이제 제가 상담을 해본 분들 중에 이제 어찌 보면은 가장 큰 공통점이 있다면은 고기를 좋아하시고 고기를 꼭 먹어야 되고 고기가 몸에 좋은 줄 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많이 소고기, 미역국을 꼭 챙겨주시는 분들이 많고요. 자, 이제 몇 가지 이런 요인들을 이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요인들을 짚어봤는데요. 이 리스트를 보셨을 때 어떠신가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부분이 좀 있나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이의 사회성, 소통 능력, 운동 능력, 이 발달이라는 게 아이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이런 요인들로 인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가볍게 이 사회성이라는 것이 더 많은 친구들과 놀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비싼 돈 주고 사회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더 기술이 더 좋은 선생님과를 만난다 그래서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근본적으로는 이런 요인들로 인한 뇌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커버해야 되고 그쪽 방향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는 아이가 태어난 후에 사회성과 발달에 미치는 그런 요인들, 음식, 또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를 바꾸는 시간의 닥터 김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